네, 다음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서아시아 지역이에요. 서아시아 지역이고 그리스는 유럽인데 두 지역이 좀 맞닿아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 어디죠? 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서아시아 지역 최초 통일이에요. 네, 최초 통일. 근데 강압적으로 통치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좀 금방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네, 페르시아는 두 개로 나눠지죠. 네, 먼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때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펼치죠. 네, 그래서 막 자기들의 어떤 정치라든지 종교를 강요한 게 아니라 세금만 내면 좀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런 거를 관용 정책이라고 하고 이런 관용 정책이 이 페르시아가 200년 넘게 제국을 좀 이끌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라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 때 전성기의 왕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네, 다리우스 1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썼는데 일단 왕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왕의 길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방에 관리를 보내는데 관리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이렇게 감시를 하게 되죠. 네, 감시하는 그래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방의 관리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거 통해서 다리우스 1세가 하고자 했던 거는 왕권 강화예요. 즉 중앙으로 힘을 모으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중앙 집권적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죠. 네, 다리우스 1세 때는 페르시아가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때 페르시아의 종교가 뭐죠? 네, 페르시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네,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이 선과 악의 대결 장소다라고 했고요. 뭐 최후의 심판,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크리스트교라든지 이슬람교의 기원이 되는 종교로 볼 수 있고 페르시아 왕들은 이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가 자기에게 권력을 주었다면서 적극적으로 이 조로아스터교를 보호해 주었다고 했죠. 네. 그리고 페르시아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를 형성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하냐 하면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그리스는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는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다고 했죠. 네, 외적의 침입을 막고 좀 방어하기 쉬운 곳에 요새는 성을 쌓고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도시국가를 뭐라고 부르죠? 네, 폴리스라고 불러요. 폴리스. 네, 폴리스. 이게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약 300개의 폴리스가 있었지만 이 폴리스들 우리는 그리스야라는 또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그리스어를 썼고 또 올림피아 제전 등을 통해서 결속을 다졌습니다. 대표적인 폴리스 2개 있습니다. 네,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네, 아테네는 민주 정치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군사, 군국주의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네, 군사와 전쟁을 중요시 했습니다.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 오늘날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얘는 직접민주주의고요. 네, 직접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민회에 모여서, 모든 시민이 민회에 모여서 직접 나라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죠. 네, 성인, 자유민, 남성만 시민이에요. 그래서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긴 했지만 오늘날과는 좀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 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네, 페르시아 전쟁. 일단 폴리스였고, 페르시아 전쟁. 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누구랑 싸운 거죠? 네, 당연히 이 페르시아겠죠? 네, 여기 보면은 다리우스 1세
때 전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랑 그리스가 싸워요. 네, 그리스 연합군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죠? 네,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네,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승리에 좀 주역의 역할을 했던 게 아테네예요. 그래서 아테네는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민주주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했죠.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당시 아테네 집정관이 누구냐? 이거의 승리로 인해서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시기 때 민주주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 페리클레스 시기 때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맺게 되죠. 그게 바로 델로스 동맹이에요. 네, 근데 당시에 또 강한 스파르타가 이거 보고 가만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네도 동맹이 맺는데 이 동맹의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네, 둘이 전쟁한다 그랬죠? 네, 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는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를 하긴 하지만 그리스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리스는 그 위쪽에 북쪽에 있었던 폴리스였던 마케도니아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마케도니아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에요.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세 개의 대륙에 걸친 제국이라고 했죠. 네, 이 대륙이 일단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도 정복했기 때문에 유럽, 그리고 페르시아도 정복했죠. 네, 아시아. 네,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페르시아도 멸망시키고 그리스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대제국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두 지역의 문화를 결합시키게 되는데 원래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리스, 폴리스 출신이라고 했죠. 그리스의 문화와 그다음에 당시의 동방이라고 하면 페르시아요. 페르시아의 문화가 결합이 되는데 그래서 나타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대를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죠. 헬레니즘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는 약간 다르죠. 그리스 문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세계 시민주의. 이건 뭐냐면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시민이야 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 문화는 이 폴리스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폴리스 안에 일을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공동체주의적인 성격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때 그게 아니라 폴리스를 벗어나서 우리는 세계 시민이야 라는 생각으로 좀 모두가 평등한 존재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좀 바뀌고요. 그리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게 됩니다. 전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 다 시민이 폴리스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민회에 참석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폴리스가 아니고 제국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공동체보다는. 그리고 이때는 자연과학도 크게 발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합쳐져서 등장하는 문화가 뭐였죠? 간다라 양식이죠.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거는 불교, 대승불교에 영향을 미쳐서 대승불교에서 불상을 만드는데 모습이 그리스인의 모습을 한 부처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했었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좀 어린 나이에 33살에 죽어요. 그래서 막 분열이 됐다가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다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따르는 왕조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네, 사상왕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어를 썼고요. 네, 중앙집권 체제. 그리고 사상왕조 페르시아 위치가 이제 나중에 보면 비잔틴 제국이랑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역에 여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아 교역을 주도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상왕조 페르시아를 피해서 교역로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이슬람교, 네, 메카라는 지역에 상인들이 많이 가게 돼서 이슬람교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나라로 우리가 등장을 했고요.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도 종교는 역시 조로아스터교고 이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국교가 돼요. 국가의 종교가 되고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하죠? 네, 비잔틴 제국이랑 계속 싸우기도 하지만 네, 결국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네,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을 하는데 이때 이슬람 세력은 뭐였죠? 네, 정통 칼리프 시대요. 네, 칼리프를 뽑던 정통 칼리프 시대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아시아 지역과 그리스를 보면은 최초로 통일한 나라 아시리아지만 이제 우리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번영했던 제국이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어요. 이 번영의 기초는 관용 정책이고 전성기왕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리스는 폴리스였어요.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아테네가 이 민주 정치가 발달한 걸로 유명하지만 지금과 다르게 직접 민주주의 민회에서 직접 중요한 정책 결정했고 시민은 성인 자유민 남성만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지만 이때는 좀 제한이 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랑 전쟁했는데 그리스가 이겨서 아테네는 페리클레스 때 전성기 맞이하고 또 그 이후에 델로스 동맹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워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때문에 그리스가 약화되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이건 마케도니아라는 폴리스에서 시작된 나라이죠. 네, 이때 당시에 이제 대제국 건설했고요. 세 개의 대륙에 걸쳐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리스 문화, 페르시아 문화 결합돼서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되죠.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고 헬레니즘은 나중에 간다라 미술에,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망하고 분열되고 막 혼란기에 겪다가 3세기에 다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위치상 봤을 때 동서아 교역의 주도 역할을 했고 나중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굉장히 또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제국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로마의 그 2000년이 넘는 역사를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왕이 통치했던 왕정이었지만 이내 그 귀족들이 공화정을 수립을 하게 돼요. 공화정, 우리나라도 현재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은 왕이었고 어떤 집단이 나눠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집단이 국가를 통치해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집정관이 있었고 원로원이 있었고 민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건 약간 귀족이 근데 중심이었어요. 귀족 중심. 원로원의 힘이 좀 셌습니다. 공화정이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로마는 공화정을 통해서 나라의 그 체제를 좀 잡고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포에니 전쟁이죠. 포에니 전쟁. 이거는 로마와 누가 싸운 거죠? 카르타고라는 나라 싸운 거예요. 로마와 카르타고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좀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결국 누가 이기냐면 로마가 승리해요. 로마가 승리합니다. 그 로마가 승리해서 지중해의 이제 패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이제 로마가 큰 또 이제 제국으로 큰 대제국으로 건설하게 된 배경이 되는데 근데 이 전쟁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게 이 카르타고에서 포로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하게 돼요. 귀족의 대농장 경영. 귀족들이 농장을 경영하다 보니까 스스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막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죠?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해요.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해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네, 실패하고 또 막 혼란기를 겪고 있는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카이사르는 좀 공화정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이제 암살을 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아들인데 옥타비아누스는 혼란을 수습하고 네, 행정권과 군사권은 사실상 장악을 해서 황제가 됩니다. 네, 황제. 그래서 어떤 행정권도 갖고 있고 군사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제가 통치하는 체제를 우리가 제정이라고 하죠. 네, 제정. 그리고 이렇게 황제가 있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로마 제국 시기가 되는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집권하면서 평화로운 시기를 좀 맞이해요. 그래서 200년간 로마의 평화가 이어집니다. 네, 이때 뭐 5명의 현명한 네, 황제도 막 등장을 했었고 로마가 엄청 또 번영을 하게 되죠. 네, 어떤 제국 곳곳에 도로망도 깔리고 사람들한테 시민권도 주고 네, 상업과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그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나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가 끝나고 나서 군인 황제들이 막 서로 다투고 황제의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러면서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져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침입도 좀 있었고 네, 그런 시기에 등장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네, 콘스탄티누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기이죠.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일단은 로마의 수도를 원래 로마였죠. 네, 근데 수도를 옮기죠. 본인의 이름을 딴 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네,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을 네, 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업적이 또 뭐가 있냐면 그동안 박해를 받던 우리 종교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하게 돼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뭐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이제 로마의 네, 종교가 되게 됩니다. 인정받고 나중에는 네, 국교로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을 대제라고 부르죠. 네, 대단한 업적이 있는 황제,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결국 분열이 되게 돼요. 어떻게 분열되냐면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서로마는 금방 망하죠. 네,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해요. 네,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이 서로마는 나중에 좀 프랑크 왕국으로 발전하게 돼요. 네, 프랑크 왕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단원에서 뒷부분에서 배워요. 네.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 세력이랑 네, 전쟁도 하죠. 네, 투르파티에서 전쟁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프랑크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고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비잔틴 제국으로 네, 더 이제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리죠. 우리 교과서에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